스갱이의 일기장입니다.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늦가을도 다 지나가던 저녁, 사장님이 한 남자와 편의점에 들어섰을 때 시연은 입이 떡 벌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남자의 인상에서 수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다. 남자도 여자도 머리빨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덥수룩하고 아무렇게나 자란 잡초 같던 콧수염과 턱수염을 말끔히 정리한 독고씨의 얼굴을 본 순간 언제나 멀리하고 싶던 노숙자가 아닌 번듯한 친척 아저씨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머리 역시 짧게 자르고 그 구정물로 빤 것 같은 점퍼와 면바지 대신 통이 큰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독고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눈이 좀 작긴 해도 오뚝한 콧날과 수염이 없어져 말쑥해진 인매에 강인해 보이는 턱선에서는 남성미까지 느껴졌다. 게다가 넓은 어깨와 등판은 듬직함을 더했고 엉거주춤한 자세도 똑바로 서자 키도 더 커 보였다. 환골탈태한 독고씨를 데려온 사장님은 마치 자신이 만든 로봇이라도 소개하듯 뿌듯한 표정으로 시연에게 그가 야간 알바를 맡을 거라 말했다. 헐. 잠시 독고씨의 변신에 좋은 인상을 받았던 시연의 마음에 먹구름이 몰려왔는데 심지어 사장님은 독고씨의 매장 업무 교육을 시연이 맡아줄 것을 제안하는 게 아닌가. 오 마이 갓. 사장님의 제안은 곧 지시가 아닌가. 시연은 직원 교육은 아무래도 교육자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사장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다고 나름 둘러댔으나 바로 묵살되었다. 포스기 사용법이나 접객 모두 젊은 시현이 더 센스 있다는 게 그 이유였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야간에 물건을 받는 것이나 매장 제품 진열을 가르치겠다고 했다. 시현은 어쩔 수 없이 수긍했다. 이제 자신과 사장님이 독고씨를 이 편의점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했다. 공백이 생긴 야간 알바를 언제까지나 사장님이 맡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시연은 딱히 의리가 있거나 무엇을 잘 챙기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흔히 말하는 아싸에 가까웠고 친구도 많지 않았다. 평범하게 대학까지 졸업했고 자신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일이 공무원처럼 평범한 일이 아닐까 해서 구급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제 주변의 모두가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시연이 보기엔 충분히 버라이어티한 삶과 화려한 스펙을 지닌 친구들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었고 때문에 경쟁률은 말도 못하게 치솟고 있었다. 너희들은 충분히 도전적이고 인싸고 해외 연수 같은 것도 다녀오고 그랬잖니. 그런 너희들은 좀 더 진취적인 분야의 일을 추구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다들 지루할 게 뻔한 공무원이 되려고 줄을 서는 거야? 이런 건 충분히 지루한데 익숙한 나 같은 인생에게 맡겨주면 안 될까? 그것이 시연의 불만이자 고민이었다. 한편으로 이곳 염려산의 편의점은 시연에게 공무원 생활을 예비 체험하게 해주는 곳이기도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실패한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알바를 전전한 끝에 이곳에 안착하게 되었고 꾸준히 일할 수 있었다. 오전에 노량진에서 수업을 듣고 지하철로 남영역에 와 오후부터 밤까지 이곳에서 일한 뒤 사당동 집으로 퇴근하는 일상은 그녀에겐 익숙한 생활이 되었다. 엄마는 왜 동네 편의점에서 안 하고 청파동까지 가냐고 하지만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아는 애들이나 가족을 마주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었다. 게다가 청파동은 사실 과거에 짝사랑했던 남자 사람 친구가 살던 동네였다. 그 녀석을 따라 두어 번 와봤던 동네이기도 해서 시연에게는 나름 추억이 있는 곳이었다. 와플하우스라는 곳에서 엄청 맛있는 딸기 빙수를 먹으며 잠시 데이트 비슷한 것을 하기도 했는데 녀석은 불쑥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아마 덩치 큰 호주 여자와 살림을 차렸거나 캥거루 밥 주는 알바를 하며 새끼 캥거루와 사랑에 빠졌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청파동 골목의 한 모퉁이 편의점이 지금 시연에겐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곳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 그녀는 절대 이곳을 뜰 생각이 없다. 무엇보다 공무원 시험과 함께 준비하던 일본 워킹홀리데이가 무산되고 나서는 더욱더 이 편의점의 지방령이 되기로 마음먹은 그녀였다.
짝사랑하던 그놈이 호주로 홀리데이를 떠나 감감무소식이 된 뒤로 시연 역시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다. 일억과를 졸업했고 일본 애니 덕후인 그녀로서는 당연한 선택 중 하나였지만 차일피일 미뤄왔던 게 사실이었는데 젠장 올해 6월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빠지자 그녀의 플랜 B는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다. 공무원이 되면 계절마다 주말마다 일본 소도시 여행을 다니려던 꿈도 기약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시연은 개인의 꿈이 외교 문제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자 비로소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촛불을 들거나 축구를 응원하려고 광장에 나가는 사람들과는 자신이 전혀 다른 부류라고 느꼈다. 그녀의 삶은 방 안 구석의 모니터 속에 있었다. 넷플릭스와 인터넷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접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었고 자신만의 온실인 편의점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때론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편의점 알바생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힘들게 공무원이 되어봤자 결국 좀 더 큰 편의점이 아닐까. 국민의 편의를 봐주는 공간에서 또 다른 JS들을 만나는 삶. 그렇게 지금이 익숙한 공간은 시연에게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보금자리였다. 시연은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숙자 도꼬 씨의 변신을 도와야 했다. 그에게 폐기도시락을 챙겨줄 때는 선행을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정식으로 그에게 교육을 시키고 소통을 한다는 건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녀는 먼저 더듬거리는 도꼬 씨의 말투에 익숙해져야 했다. 굼뜬 그의 행동거지에도 적응해야 했다. 무엇보다 씻고 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은근하게 풍기는 노숙자의 냄새를 참아내야 했다. 도꼬 씨는 열심히 시연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받아들였다.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를 낡은 노트를 꺼내들고 볼펜똥을 닦아가며 접객 순서를 적어내려갔고 진열대 정리규칙을 그림까지 그리며 필기했다. 그 노력이 가상해 시연은 참을성을 갖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그러다 손님이 오면 인사를 하고 주춤하는 도꼬 씨를 팔꿈치로 찔렀다. 그러면 도꼬 씨는 어서요 라고 말을 흐렸고 손님은 그걸 인사가 아니라 그녀와 도꼬 씨가 대화를 나눈 걸로 여겼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계산대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계산대에 나란히 선 채 시연은 상품 계산하는 과정을 시범으로 천천히 반복했다. 도꼬 씨는 옆에 선 채 그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직 혼자 계산대에 세울 수는 없는 수준이었다. 오늘 밤은 사장님이 같이 계셔준다지만 내일부턴 혼자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아, 알겠어요. 근데 그 두 개 같이 계산하는 게 무조건 컴퓨터를 믿으시면 돼요. 다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들어온 상품들 따라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된다고요. 그냥 바코드 리더기 대고 찍으시면 돼요. 그냥 대고 찍는다. 뭘 찍어요? 상품요. 상품 어디요? 그거 줄 많은 바코드인가? 바코드요. 그니까 바코드에 줄을 대고 이걸 딱 찍으면 끝! 오케이? 오케이. 시연은 잠시 머리가 뜨거워졌지만 자기보다 20살은 많아 보이는 아저씨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가르치는 게 뿌듯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편의점 안쪽 테이블에서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도 수시로 시연의 교육을 살피는 사장님의 시선에 흡족함을 느꼈다. 시연은 사장님이 좋았다. 학창시절 사장님 같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애니 덕후가 아니라 역사 덕후가 됐을지도 몰랐다. 아무튼 이 어눌하고 엉성한 갓 노숙자를 졸업한 이 아저씨를 계산대에 홀로 서게 만들어야 했다. 시연은 뜬금없이 노트에 바코드를 그리고 있는 도꼬 씨를 향해 매서운 시선을 던졌다.